정비 및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합니다. 한국방산청.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어떤 항의도 비난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한국은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팔려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몰랐던 대가로 우린 시스템을 잃었고 국제적 신뢰까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1분이면 가능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타 브룩너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나토 군수감찰실에서 15년간 일해온 감사관이죠.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 명료했어요. 각국의 방산 계약을 검토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 숫자와 데이터가 저의 언어였습니다. 2024년 9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K2 전차 및 잠수함 도입 계약을 감사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업체는 대부분 비슷했거든요. 기술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즈니스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죠. 부카레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루마니아 군수청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거든요. 마치 이번 계약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브룩너 감사관님, 이번 한국 계약건은 정말 단순해요. 기술만 넘겨받으면 되는 거라서 복잡할 게 없습니다. 군수청 부청장 라두 이오네스쿠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방산 계약이 단순할 리가 없거든요. 특히 전차와 잠수함 같은 핵심 무기 체계라면 더욱 그렇죠. 첫 번째 회의에서 한국 측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매우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죠. 대신 두꺼운 기술 문서를 가져와서는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한국 측 수석 기술자 김민수가 루마니아어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루마니아어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6개월 동안 루마니아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마니아 군인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김민수는 K2 전차의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기술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루마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 지형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경사각 25도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포탑 안정화 시스템을 개선했죠.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성품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지형, 기후, 심지어 군인들의 평균 신장까지 고려해서 전차를 맞춤 설계했더군요. 조종석의 높이도 루마니아 군인들의 체격에 맞춰 조정했고 겨울철 카르파티아 산맥의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엔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왜 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함께 사용할 무기라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 군인들이 사용할 전차니까요. 김민수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수많은 방산업체를 봤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마치 루마니아의 일부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비즈니스 규칙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측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보다는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계속 강조했어요. 정비와 기술 지원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표현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였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루마니아 군수청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없이 루마니아 내부 회의였죠. 그 자리에서 라두 이오네스쿠가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너무 착하게 나오네요. 기술만 쏙 빼먹고 나중에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공급업체일 뿐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루마니아 측은 한국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성실함과 맞춤 설계를 단순한 영업 전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큰 실수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계약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루마니아의 새로운 국방장관 미하이 포페스쿠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첫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과도 병행 협상을 진행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술 이전 계약에서 병행 협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라두 이오네스쿠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브룩너 감사관님도 아시잖아요. 선택의 여지를 넓혀야죠. 한국은 어차피 공급업체일 뿐이니까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 본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독일 라인메탈 측이 부카레스트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 클라우스 밀러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의 레오파드 2 전차는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유럽 표준에 맞춰 제작되었고 정비도 간단하죠. 하지만 루마니아의 특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측과의 정기 회의에서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업체와 병행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포페스쿠 국방장관이 어색하게 답했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뿐입니다. 김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장관님, 저희는 지난 6개월간 루마니아만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공동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이오네스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동 운용이 뭔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왜 공동이죠? 김민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저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함께 발전시켜 나가느냐죠. 정비, 업그레이드, 훈련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루마니아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회의 후복도에서 만난 김민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브룩너 감사관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설명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들의 설명은 완벽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라두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거든요. 엘리자베타, 당신은 한국 측을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만 제대로 받으면 되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동 운용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를 계속 붙잡아두려는 전략이에요. 기술 종속성을 만들려는 거죠.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오히려 루마니아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술을 전수하려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온 거예요. 병행협상 진행 시 기술 보안 및 시스템 호환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용 원칙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죠. 하지만 포페스쿠 국방장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봐요. 저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큰 오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측의 진심 어린 우려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고 한국 측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한국 측의 경고 문서가 온 지 2주 후 루마니아 정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포페스쿠 국방장관이 독일 측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감사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을 병합할 수 있을까요? 라두 이오네스쿠가 물었습니다. 독일 측 클라우스 밀러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죠.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한국 측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들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통합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언제 통보할 예정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포페스쿠 국방장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굳이 미리 말할 필요 있나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날 오후 한국 측과의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라두 이오네스쿠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엘리자베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측에서 메일이 왔는데 라두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메일 내용은 충격적으로 간단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의 K2 전차 및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정비 및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합니다. 한국 방산청? 단 한 줄이었어요. 설명도 없고
협상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측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포페스쿠 국방장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루마니아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김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봐도 더 이상 기술적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하다니. 라두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저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두, 여기 보세요. 계약 조항 15항에 보면 상호 신뢰 원칙 위반 시 즉시 중단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독일과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통합을 논의한 것 자체가 신뢰 위반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측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신뢰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던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했던 거죠. 일주일 후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외곽의 K2 전차 조립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룩너 감사관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루마니아 기술진들이 정비를 시도했는데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건드리다가 오히려 고장을 내버린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현장 책임자가 당황했어요. 저는 매뉴얼을 살펴봤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함께 필요했던 거죠. 한국 측에 다시 연락해보세요. 이미 시도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기술 지원은 완전히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원칙에 따라 철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철학이었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독일 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루마니아의 한국 계약 위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클라우스 밀러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럽 방산업계에서 루마니아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라두와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타, 한국 놈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라두.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요.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고객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라두를 비롯한 루마니아 측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매매 관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한국 측은 끝까지 조용했어요. 언론에 불평하지도 않았고 국제적으로 루마니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원칙만 지켰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진짜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철수한 지 2주 후 진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외곽 군사기지에서 첫 번째 K2 전차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포페스쿠 국방장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놈들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뉴얼도 다 있고 독일 기술자들도 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운전 당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어요. 엔진이 시동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정비병 이온 바실레스쿠가 당황해서 보고했어요. 독일 기술자 한스 슈미트가 진단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문서를 떠올렸어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모든 문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기술 문서 뒤편에 숨겨진 시스템 철학 섹션이었죠.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각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와 같습니다. 정비는 치료이고 운용은 호흡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측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 체계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엔진 시동 전 반드시 전체 시스템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철학적 접근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실레스쿠에게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 절차를 따라해보세요. 전체 시스템과의 교감이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슈미트가 끼어들었습니다. 브룩너 감사관님,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서에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었거든요. 시동 전 30초간 모든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각 부품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엔진과 전자 시스템이 동조화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바실레스쿠가 이 절차를 따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가 부드럽게 시동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똑같은 절차인데 왜 갑자기 되는 거예요? 슈미트가 의아했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기술과 철학을 함께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컨스탄차 해군기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브룩너 감사관님, 잠수함 소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루마니아 해군 기술진들이 시스템을 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입힌 상황이었어요. 한국 측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해군 중령 미르체아 라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또 다른 한국 측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손하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읽어보니 구체적인 의미가 나와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은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해양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조작하면 시스템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달 전에 한국 측이 작성한 예측 자료였어요. 협력 관계가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 1점 시스템 철학 부재로 인한 운용 실패 2점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 발생 3점 정비 및 업그레이드 불가능 상태 도래 모든 것이 정확히 예측된 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측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공동 운용의 진짜 의미를요. 그들은 기술과 함께 철학을 전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상을 나누려고 했던 거죠. 라두 이오네스쿠와 만났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라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또 한국 편을 드는 거예요? 엘리자베타,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한국 측이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한국 측이 남긴 문서 중에 현장 협력 철학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욱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행동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마지막으로 떠나는 한국 기술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김민수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민수 씨, 잠깐만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브룩너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시는 거예요?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관님, 신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저희는 이미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루마니아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국가의 선택권을 넓히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거요. 김민수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없으면 기술은 쓰레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기술을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이에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진짜 신뢰가 생기면 다시 올지도 모르죠. 김민수가 떠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던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한국 측이 작성한 공동운용 책임자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엘리자베타 브룩너 나토 군수감찰실 감사관, 루마니아 프로젝트 공동운용 책임자 후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저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함과 협력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저를 동료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라두 이오네스쿠와 만났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타,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라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기술 자료를 독일에 넘기기로 했어요.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국 측에서 뭐라고 할 권리 없어요. 저는 그 순간 라두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라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두,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었어요. 또 한국 편을 드는 거예요? 엘리자베타, 당신 혹시 그 김민수라는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도의 말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어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원칙과 철학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측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 무관 박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브룩너 감사관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대령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나요? 박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상했다기보다는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나요? 헛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헛되지 않아요. 감사관님,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이해한 거예요.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고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토 감사관직에서 사직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배우고 싶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의 힘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나토 감사관직을 사직한 후 저는 자비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개월간의 휴직을 내고 진짜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제가 연락했을 때 놀라워했지만 흔쾌히 한국의 방산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브룩너 감사관님, 정말 한국까지 오시다니 놀라워요. 이제 감사관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자베타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학생으로 왔어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엘리자베타 씨,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남 창원의 한화시스템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K2 전차의 핵심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업자들의 표정이 달랐거든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성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세요. 엘리자베타 씨. 기술자 이상훈이 K2 전차의 포탑 시스템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나사 하나도 3단계 검증을 거쳐요. 첫 번째는 기계 검증, 두 번째는 사람의 눈 검증, 세 번째는 마음의 검증이에요. 마음의 검증이요? 네, 이 부품이 실제로 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완벽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시 만들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에게는 모든 부품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작업장을 돌아보다가 한 기술자가 나사를 조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전장 0.1초는 생명이에요. 그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 나사가 헐거워서 0.1초라도 늦어지면 누군가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사 하나도 함부로 조이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김민수와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자베타 씨, 저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진짜 평화는 강한 방어력에서 나와요. 김민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평화를 지키자는 거죠. 오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용접공 박철민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 용접선 하나하나가 바닷속 승조원들의 생명선이에요. 박철민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작업 전에 기도해요. 오늘도 완벽한 용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신념 체계였던 거죠. 저녁에 김민수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의 아내 수진 씨가 해준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루마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많이 속상해했어요. 왜요? 진심으로 함께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해받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진 씨의 말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상처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젠가 이해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방문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봤어요.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도적 측면이었거든요.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무기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연구소장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강한 무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때만 사용되고 사용될 때도 최소한의 피해만 내도록 설계해요. 이게 저희 철학이에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김민수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엘리자베타 씨, 어떠셨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지 이해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김민수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언제쯤 루마니아를 용서할 건가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화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그럼 언제 신뢰가 회복될까요? 그건 루마니아가 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비행기에서 돌아보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기술도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철학을 유럽에 전파하겠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 기반의 협력 모델을 NATO 전체에 알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3주가 지났을 때 루마니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예요. 라두 이오네스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베타, 큰일 났어요. 독일 측에서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기술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다가 들통났어요. 독일 측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협력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루마니아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카레스트로 날아갔어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만난 라두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몇 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 한국 기술을 독일에 넘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요. 라두, 그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에요. 계약 위반이고요. 계약 위반. 한국 놈들이 먼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저는 라두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페스쿠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브룩너 감사관님,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인가요? 한국 기술을 얻은 다음에 독일과 합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저희가 기술 보유국이 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놈들이 너무 일찍 눈치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한국의 정보력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EU 방산청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신뢰도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브룩너 씨, 이번 루마니아 사태로 인해 유럽 전체의 방산 협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EU 방산청 국장 마르크 뒤퐁이 전화로 말했어요. 다른 국가들도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이 사건의 파급력을 깨달았어요. 루마니아가 한국을 배신한 것이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고 핀란드도 K 전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신뢰 기반 협력만 받아들이겠다. 노르웨이 국방장관 잉리드 한센의 발언이었어요. 루마니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희는 한국의 철학을 완전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루마니아를 징벌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각국 대사관에 보낸 공식 문서였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협력 중단에 대해 어떠한 비난이나 보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협력은 상호 신뢰 원칙 하에서만 진행됩니다. 한 줄 한 줄이 완벽했어요.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유지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라도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엘리자베타,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후 완전히 변했어요.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가치요?
비즈니스에서 가치가 뭐가 중요해요? 이익이 중요하죠. 라도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나토 군수감찰실을 완전히 떠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나토 정책연구소로 이직해서 한국형 신뢰협력 모델을 연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사직서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결국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지만 전 유럽이 그들의 철학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묵묵히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김민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엘리자베타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진정한 협력의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짧은 메일에서 저는 한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희망을 가지기로 했어요. 언젠가 유럽 전체가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나토 정책연구소로 이직한 지 6개월 후 저는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신뢰협력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유럽 전체의 화두가 되었어요. 발표 당일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28개국 국방장관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의 방산협력 철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클레르가 질문했어요. 브룩너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기존의 방산협력은 단순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은 공동 운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평화를 지키자는 철학입니다. 그때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틴 람브레이트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 사례를 보면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루마니아 사건 이후 6개월간 한국과 신뢰 기반 협력을 시작한 국가들의 성과를 보세요. 화면에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노르웨이는 한국과의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존보다 30%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고, 핀란드는 K 전차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율이 95%에 달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신뢰 모델을 완전히 수용한 후 자국 방산업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내 방산협력이 오히려 더 활발해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 보여준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원칙이었어요. 이탈리아 국방장관 구이도 크로세토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미 도입이 시작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7개국이 한국식 신뢰협력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그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자국의 방산 수출 정책을 신뢰 기반 협력으로 전환했고, 덴마크는 한국과 북극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스웨덴 국방장관 폴 연손이 물었습니다. 브룩너 박사님, 혹시 루마니아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그것은 루마니아가 정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죠. 진정한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8개국 중 23개국이 한국형 신뢰협력 모델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반 구성에 동의한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수 씨,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럽 23개국이 한국의 철학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민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느껴졌어요. 엘리자베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진짜 힘은 한국의 철학에 있었어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신뢰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브룩너 박사님이 시작한 이 연구가 국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초청으로요. 한국 정부에서 신뢰 외교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거든요. 서울에서 열린 신뢰 기반 국제 협력 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외교라는 것을요. 청중석에 앉은 김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 보여준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었고 철학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였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시작한 이 변화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요.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결국 전 세계의 협력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이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묵묵히 원칙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기술만 빼가려다 모든 것을 잃었고 한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전 세계의 신뢰를 얻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철학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식 신뢰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 엘리자베타 브룩너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신뢰 외교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확신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었습니다.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김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결국 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철학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세계 질서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DJ였습니다. 감사합니다.